흑마늘은 생마늘보다 핵심 치유 화합물을 최대 139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발효 강황은 일반 강황보다 항산화 활성을 3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생강은 오늘날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캡슐 제품보다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헛된 약속이나 일시적인 유행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연구들을 통해 발표되고 검토되었으며 반복적으로 확인된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수세기 동안 현대적인 제품들 아래 묻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아주 오래된 단 하나의 방법, 바로 발효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단어를 들으면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또는 콤부차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초를 특정한 방식으로 발효시킬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발효는 단순히 식물을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효는 식물을 다시 엽니다. 식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도록 촉진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표준화된 추출물, 분리된 화합물, 흠잡을 데 없는 라벨과 정확한 효능을 약속하는 캡슐을 신뢰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발효는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더 느리고 덜 균일하며 산업화하기 더 어렵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병에 담긴 단순함을 팔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시장에는 훨씬 더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방법이 약초의 효능을 그토록 크게 바꿀 수 있다면 왜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까요? 식물이 건조되고 캡슐에 담겨 하나의 제품이 될 때 우리는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뿌리나 마늘 한 쪽이 그토록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기 위해 평범한 유리병 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생약초나 말린 약초를 섭취할 때 그 안에 포함된 유용한 성분 전부가 실제로 우리 몸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자 동시에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유익한 화합물들이 식물의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위상과 소화 효소가 그중 일부를 방출시키는 것은 맞지만 상당량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좋은 성분이 그곳에 존재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그 성분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발효가 단순한 보존 방법이 아닌 일종의 사전 변형 과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초를 소금물에 담그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박테리아가 효소 작용을 통해 그 세포벽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 소화 과정입니다. 식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변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차이는 이후 그 화합물들이 활용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복잡한 다당류는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이전에는 결합되어 있던 페놀 화합물들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요소들이 원래의 형태보다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이론이나 증거 없이 반복되는 전통이 아닙니다. 원문 자체에서도 2025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들을 인용하며 약초의 미생물 발효가 양리학적 효능을 높이고 독성을 줄이며 발효 전 식물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화학 성분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유산균 발효가 페놀계 항산 화제의 생체 이용률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시하기 힘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단지 며칠 동안 유리병 속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약초가 이토록 크게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섭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자주 유망한 식물을 효과가 없는 식물로 오해해 왔을까요? 아무도 그 식물의 장벽을 먼저 깨뜨리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힘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원문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멈추고 가장 충격적인 영역, 즉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갑니다. 발효가 약초를 개선한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흑마늘로 변할 때 알리신은 S알릴시스테인 SAC으로 변환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화합물은 알리신보다 더 안정적이고 생체 이용률이 높으며 더 강력합니다. 생마늘은 그램당 최대 1736 마이크로그램의 SA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흑마늘은 그램당 최대 8021 마이크로그램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발효 조건에서 SAC 함량은 약간의 퍼센트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122배에서 13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총 폴리페놀은 713배, 플라보노이드는 3.5배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항산화 능력은 생마늘보다 5,777톤.8배 더 강력해졌습니다. 같은 식물입니다. 같은 기원입니다. 차이는 오직 수확 후에 일어난 일에만 있었습니다. 강황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원문은 커큐민이 대중적인 영양제 중 생체 이용률이 가장 떨어지는 성분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장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락토바실러스로 강황을 발효시켰을 때 항산화 활성은 67%에서 79%로 증가했고 라디칼 소거 활성은 3배로 뛰었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발효 유제품 매트릭스에 포함된 커큐민이 단독으로 섭취한 커큐민보다 15배 더 높은 생체 접근성을 보였습니다. 생강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칠루스 플란타룸을 이용한 발효는 진저로를 더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화합물인 쇼가올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원문에 따르면 2022년의 한 연구는 발효 생강 추출물이 대식세포에 대한 면역 조절 잠재력을 증가시켰음, 즉 면역 반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고 나면 질문은 더 이상 발효가 약초를 변화시키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약초의 효능을 이토록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시점에 이르면 원문 자체에서 누구나 즉시 던질 법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약초의 발효가 효능과 흡수율을 그토록 향상시킬 수 있다면 왜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본 내용에 따르면 그 대답은 효과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 허브 추출물 시장은 2028년까지 1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표준화된 추출물, 분리된 화합물, 정확한 복용량, 일관된 생산 단위, 배치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특허를 받고 라벨을 붙여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반면 발효는 느립니다. 생산 단위마다 달라지는 복잡한 화합물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라벨에 잘 들어맞지 않고 판매하기 쉬운 단일 수치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설상가상으로 주방 조리대 위 평범한 유리병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문은 훨씬 더 시사하는 바가 큰 예를 덧붙입니다. 일본의 전통 캄포, 한방, 의학은 수세기 동안 발효된 약초 제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시장의 95%는 표준화된 추출물로 이동했습니다. 효과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제조하고 상업화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원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 약초를 발효시킬 때 이중의 이점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박테리아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로서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효 과정이 식물 화합물을 생체 이용률이 더 높은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즉, 약초의 효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미생물 과정 자체의 효과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무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21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언급합니다. 이 시험에서 L-플란타룸 299 피류 균주는 복통 빈도를 51.9% 감소시킨 반면 위약군은 13.6%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 비교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발효가 식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은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집에서 만든 제재가 이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결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아이디어의 더 제한적인 버전에 대해 얼마나 자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온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무는 약용식물의 발효가 현대의 발견도 우연히 되살아난 최근의 유행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된 적이 없는 매우 다양한 문화권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오래된 지식입니다. 캡슐, 표준화된 추출물 또는 정확한 복용량이 적힌 라벨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문명은 식물이 발효될 때 변화하며 그 변화가 식물을 인체에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예를 인용합니다. 중국의 신석기 시대 마을인 자후, 지아후에서 도기 조각을 화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원전 7,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발효 식물 음료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뒤늦은 유행이 아니라 극도로 오래된 뿌리를 가진 관습입니다. 또한 원무는 한국의 전통의학이 5,000년 이상 옹기 항아리에서 발효시킨 약초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아유르베다 전통은 아사바와 아리슈타 아리시타안로 알려진 발효 허브 와인의 전체 범주를 개발했는데 여기서 박테리아 효소는 식물의 세포벽을 허물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럽 역시 이러한 논리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호흡기 질환, 발열 상태, 기력 저하 시기를 치료하기 위해 꿀을 치유용 약초와 함께 발효시켜 약용 벌꿀술, 미드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은 모든 경우에서 반복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도 동일한 실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각각의 위대한 허브 전통은 각자의 방식을 통해 발효가 약초의 효능을 더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결국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큰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문화권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도 동일한 해답에 도달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경험을 통해 그토록 반복적으로 확인된 지식이 도대체 어느 시점에 표준화와 캡슐의 논리로 거의 완전히 대체되어 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원무는 이론을 뒤로 하고 가장 유용한 부분인 집에서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세 가지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 유산균 발효로 가장 간단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유리병, 요오드가 첨가되지 않은 소금,
정수된 물, 신선한 허브만 있으면 됩니다. 소금의 종류는 매우 중요한데 요오드 첨가 소금은 발효 과정에 필요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박테리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 또한 중요한데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와 불소가 같은 방식으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 비율은 세이산삼 3%의 소금물로 물 250ml당 약 7-8g의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강황, 생강, 마늘,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또는 세이지와 같은 신선한 허브를 자르거나 으깨어 병에 넣고 소금물로 완전히 덮은 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물에 잠겨 있게 합니다. 병은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3-7일 동안 둡니다. 기포가 생기고 액체가 탁해지며 약간 신맛이 나면 발효 과정이 활성화되어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이어 사이다, 바이밤 파이어, 시데어로. 본문에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더 강력한 제재로 소개됩니다. 생강, 마늘, 양파, 홀스레디시, 서양 고추냉이, 칠리 고추가 들어가며 선택적으로 강황, 로즈마리, 계피, 레몬 껍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생사과 식초로 덮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4-5주 동안 두며 매일 흔들어준 뒤 마지막에 걸러내어 기회에 맞게 생꿀과 섞습니다. 세 번째는 진저 버그 긴걸복을 사용하여 발효 허브 탄산음료를 만드는 것으로 엘더베리, 쇠기풀, 캐모마일, 레몬밤 또는 히비스커스 등을 우려낸 프로바이오틱스 음료입니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 본문은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소금물은 48.72시간 내에 pH를 4,006 미만으로 낮추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의 생성이 억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거나 검은색, 분홍색 또는 털이 많은 곰팡이가 생기면 해당 내용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명확한 경고를 남깁니다. 적절한 산성화 과정 없이 허브를 기름에 보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진정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소금물 발효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그토록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리병, 약간의 소금, 그리고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캡슐 형태의 약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절반이 이미 발견했던 지식을 되찾기에 충분합니다.